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영음소녀. 안녕하세요, 영음소녀 플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희입니다. 플레이, 제가 며칠 전에 네이버에 영화음악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연관 검색어에 뭐가 제일 먼저 뜨는지 아세요? 글쎄요, 뭐 한스짐머? 아니면 OST? 음악 영화예요. 필름 뮤직을 검색했는데 뮤비가 연관 검색어라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연관 검색어라는 게 그 검색어를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검색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음악 영화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박스 오피스를 보면은 항상 음악 영화는 흥행 성적이 아무리 못해도 중박 이상은 치는 것 같아요. 보헤미안 랩소디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팟빵에서 발행했던 에피소드 중에 보헤미안 랩소디 편이 누적 청취율이 1위였어요. 퀸 너무 고마워요. 네, 그래서 준비한 영음소녀 오디오 클립,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이 사랑한 음악 영화입니다. 뭔가 설레이네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사랑하면은 또 이 많은 영화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뽑아온 리스트 속 영화들은 음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라는 스토리가 빼놓지 않고 항상 들어있는데 먼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생애 첫 음악 영화는 뭔가요? 어렸을 때 보던 디즈니나 픽사 같은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 정말 음악 영화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제가 기억하는 첫 음악 영화로는 아마 사운드 오브 뮤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1965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네. 소위 말하는 좀 빨간 날만 되면 항상 TV에서 반복적으로 방영해주는 영화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개봉 연도가 오래된 고전 영화로 분류되는데 얼마 전에도 또 방영을 해줘서 볼 기회가 있어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망명 속에 만난 가정교사와 7명의 아이들까지 나오잖아요. 이 스토리는 정말이지 사랑이 꼽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원래 사랑이란 게 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쵸? 많이 힘든 시기에 네. 또 의지를 하면서. 그렇죠. 이 영화 배경이 2차 세계대전이 막 벌어질 무렵이에요. 실제로 망명한 폰트랩과의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이 먼저 브로드웨이를 통해 알려졌고 엄청난 흥행으로 탄력받아서 후속으로 영화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1966년에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음악상 등 5개 부문을 휩쓸게 됩니다. 시그니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도레미송을 비롯해서 My Favorite Things 등 많은 명곡들이 수록되어서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방면으로 사랑받는 고전 영화가 되었습니다. 네, 사랑받는 수많은 명곡들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항상 따라 부르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속해 있는 곡들 자체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단조로운 선율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듣기에도 편하고요. 음악은 리차드 로저스라는 감독이 맡았는데 1902년 뉴욕 출생으로 미국의 저명한 뮤지컬 작곡가입니다. 맞아요. 네, 오클라호마랑 남태평양이라는 작품으로 플리처상을 받았어요. 영화 스테이트 페어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으셨고요. 안타깝게도 사운드 오브 뮤직이 그의 유작이 되었네요. 맞습니다. 역대 오스카에서도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 공연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DVD만 해도 30주년 기념판, 40주년, 50주년 기념판까지 나왔고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왠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그렇죠, 알았어. 40주년 기념 한정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플레이가 기억하는 첫 음악 영화는 뭔가요? 저는 뮤지컬을 예로 들자면 맘마미아도 있고 물랑루즈도 생각이 나는데 아무래도 제 기억 속에 정말 음악 영화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첫 영화는 2006년에 개봉한 원스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기타 돌풍을 일으킨 그쵸. 작품이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폼 잡고 펄링 슬롤리 엄청 튕겼을 거예요. 정말. 우리 결혼했어요인가? 그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정용화랑 서현이랑 같이 그 부르는 장면이 좀 나오잖아요. 네네네. 한동안 실용음악과에서도 이게 붐이었어요. 한개 다 튕기면서. 그렇죠. 수업 때 저도 배웠어요. 오. 네. 부전공으로 기타 교수님께서
이게 막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네, 맞아요. 하니까 입문하기 딱 좋은 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느낌이 안 나죠? 일단 외모가 안 되나요? 일단 우리가 그 포스를 따라가려면 음. 기타에 구멍을 좀 내줘야 돼요. 그 글렌 헨사드가 실제로 사용했던 기타를 보면 거의 다 낡아서 헐어 있잖아요. 구멍도 좀 몇 개 나 있고. 근데 악기라는 게 좀 완전 새 거보다는 계속 손을 타야 정말 소리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피아노도 그렇고. 인정. 맞아요. 세핑이라고 해서 이게 세핑이요? 세핑 이런 단어 써도 되나요? 이거 방송 부자. 이해이 안 되겠네. 안 되겠네. 네, 좀 진정하시고요. 네, 이 영화는 제가 중학교 때 아마 학교에서 영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청각 자료로 이렇게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1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네. 공감합니다. 네. 네, 사실 그럴 수 원스는 우리가 음악 영화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 리스트들 중에서 가장 다큐적인 성향이 좀 드러나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네. 카메라 무빙이라든지 앵글도 좀 그렇고 이 영화에 약간 막말로 나레이션만 딱 얹어놓으면 막말이 아니에요. 진짜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정말 다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글렌 헨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케미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두 사람이 사귀었잖아요. 그쵸. 네.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음악인 배우자를 꿈꾸게 해준 롤모델이었어요. 네, 제가 지금은 비혼주의를 선언했지만 행복한 가정에 현모양처를 꿈꾸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답지 않나? 아니, 그런 생각을 했다는 플레이가 상상이 안 가서 지금. 네. 한동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아휴, 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네, 이 두 사람은 스웰 시즌이라는 팀으로 원래부터 함께하던 뮤지션이었잖아요. 네. 영화를 잘 찍은 덕인지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단순히 OST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들의 음악을 이야기의 소재로 영화에서 굉장히 잘 녹여냈어요. 게다가 따로 배우를 캐스팅한 것도 아니었고 본인들이 연기를 직접 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대중들이 영화 속 노래를 이해하는 데 두 사람이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는 이 영화에서 어떤 곡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원스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Falling Slowly를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80회 아카데미에서도 주제가상을 받았었죠? 네. 저는 이 영화에서 If You Want Me라는 곡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도요. 분위기 있죠. 네, 그렇죠. 네. 이 극 중에서 이글로바가 이어폰을 꼽고 본인이 직접 쓴 가사를 손에 들고 쭉 걸어가는 거의 원테이크 씬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며칠 전에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그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테이크가 한번 바뀝니다. 거의 투테이크? 네, 이 장면에서 굉장히 담담하게 노래를 하는 반면에 가사는 좀 슬프게 느껴졌어요. 네. 만약 당신이 나를 원한다면 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아직도 이 마지막 구절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선 서로가 원래 만나던 연인이 돌아와서 둘은 결국에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두 사람은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서부터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속사정은 모르겠는데 드라마에서도 배우들이 열애설이 나면 끝나고 그렇죠. 끝나고 사귀었다. 이제 일 다 끝내고 끝나고 한 2달쯤 뒤부터 사귀었다. 막 네. 이러고는 하는데 그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촬영장에서 뭔가의 불꽃이 좀 튀었던 있었겠죠.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 글렌 헨사드의 헤어진 여자친구 역할로 나오는 배우 있잖아요. 네. 그 배우가 실제 존 카니 감독의 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것도 몰랐네요.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영화 어디엔가 존 카니 감독의 실제 경험이라든지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무언가를 조금이나마 투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게 기회잖아요, 사실. 그쵸. 가장 메리트가 아닌가 싶어요. 나의 경험을 이렇게 창작물로 만든다는 게. 그렇죠. 곡 쓰시는 분들도 경험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한참 또 이 영화 때문에 싱어송라이터의 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음악 영화로 꼽은 다양한 작품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2007년작인 어거스트 러쉬가 되겠습니다. 네, 원스를 시작으로 음악 영화라는 장르물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네요. 사실 줄거리는 다소 좀 뻔하고 너무나 우연적인 상황들로 인해 조금은 억지스러운 면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이제 좀 몽글몽글하게 하는 예쁜 배경들이 있고 맞아. 최고의 스텝진들이 만들어낸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좀 즐겁게 해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훈남 배우를 빠뜨릴 수 없죠. 저만의 배우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예, 그 리스트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는 배우가 마침 또 어거스트 러쉬의 주연 배우입니다.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와 이 영화의 흥행 1등 공신이죠. 프레디 하이모어만으로도 이 영화는 주목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생겼어요. 저는 그거 기억납니다.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가 주연이었던 튜더스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우리 다음에 이거 19금 방송 한번 해야겠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다시 음악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 어거스트 러쉬의 음악은 입이 정말 떡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타잔으로 그래미 최우수 음악상을 수상한 최고의 작곡가, 마크 맨시나 음악 감독을 주축으로 해서 라이언 킹과 글래디에이터로 아카데미와 골든 글러브상을 수상한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가 뮤직 컨설턴트로 참여했으며 그렇죠. 레이 찰스와 프랭크 시나트라 등 당대의 최고 스타들과 작업으로 무려 8회에 걸친 그래미상을 수상한 50년 경력의 전설적인 레코드 프로듀서인 필 라모니 뮤직 프로듀서로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 러브 액츄얼리의 제프 폴락,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줄리아 미첼, 스티븐 스필버그의 SF 드라마 테이큰이 있어요. 네, 영화 테이큰이 아니라 드라마 테이큰이 있어요. 그 딸 찾는 테이큰 말고요? 네, 그 테이큰이 아닙니다. 네, 테이큰을 담당했던 아나스타샤 브라운까지 총 3명의 뮤직 슈퍼바이저가 가세해서 풍성하지 않을래야 풍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영화 음악을 완성해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다는 게 참 새삼 놀랍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영화 음악이 이제 영화 장면이 완성된 후에 장면 느낌에 따라서 후반 작업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시스템이죠. 네. 그런데 스토리상 음악이 무엇보다 너무 중요했으니까 이제 스코어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스코어를 촬영이 먼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만들어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상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와, 그게 사실 제작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도대체 이만큼 누가 투자를 한 거죠? 배급사에서. 네, 이게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작비가 큰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해외에서나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거스트 러쉬 한국판을 만든다 하면 과연 누가 투자를 할까요? 근데 뭐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어거스트 러쉬 보통 이제 시나리오를 먼저 보고 투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시나리오를 보고 이렇게 많은 거장들이 달려들었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어요. 이게 이 때문에 이제 마크 맨시나를 비롯해서 제작진이 촬영 2년 전부터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접촉해야 했었고 제2의 레이 찰스라 평가받는 최고의 R&B 뮤지션인 존 레전드를 또 시나리오 하나만으로 매료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참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2006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3개 부문의 상을 휩쓸며 화려하게 데뷔해 2007년까지 2년 연속 남자 R&B 보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톱스타 레전드는 엔딩 타이틀곡인 썸데이를 작곡합니다. 광고에서 참 많이 들었던 곡이죠? 그쵸. 벌써 지금 귓가에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큰 스케일이 또 큰 제작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내용 전개상 약간 진부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했듯이 좋은 음악, 좋은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설정의 미진함과 내용 전개의 개연성이 결여되면서 음악 영화의 미덕들을 살리지 못하면서 좀 그저 그런 음악 영화에 머무르게 된 것이 참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스토리와 배우들 연기, 음악까지
이 세 가지 꼭지점을 모두 다 충족시킨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볼 작품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감독이죠. 이 존 카니 감독이 연출한 비긴 어게인입니다. 아, 이 영화 때문에 또 한동안 Y잭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죠. 그쵸. 저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영화에 취해서 제가 그 Y잭을 구입을 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함께 음악을 듣는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Y잭이라는 물건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매개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음악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보면 인디 뮤지션들을 하나씩 섭외를 해서 길거리에서 녹음을 합니다. 스튜디오도 아니고 도시의 소음과 함께 재생되는 음악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던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이 영화는 신기하게도 흥행 역주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개봉 당시에 명량하고 붙었었어요. 아, 제가 그 당시에 기억나나요? 비긴 어게인을 보지 않고 명량을 봤거든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나와야 네, 이 명량하고 붙었기 때문에 수입사 측에서도 처음에는 크게 홍보를 안 했었대요. 그런데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입소문이 퍼지면서 상영관 숫자랑 점유율도 좀 올랐고 네, 나중에는 세계에서 우리가 비긴 어게인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거둔 나라가 됐어요. 확실히 음악 영화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는 좀 잘 맞지 않았나 그런 싶어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까 언니가 명량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정말 사실 명량이 더 명량을 봐야죠. 한국 사람인데. 국뽕 영화. 네, 이 방송을 명량 제작진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왜죠? 네, 저도 이 영화 되게 늦게 봤어요. 사실 제 기억 속에 키이라 나이틀리라는 배우가 그 이전 작품이었죠.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맡았던 엘리자베스의 캐릭터가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배우가 싱어송라이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참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물론 일반 계열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음악을 하는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동안 저는 음악 영화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음악 영화를 보는 순간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떠한 욕망이라고나 할까요? 살기 위해서 억지로 끼를 누르고 이 분출하지 못하는 제 삶이 요즘 속된 말로 현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나는 안 볼 거야 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설득당했죠. 네. 설득당한 거죠. 네. 주위에서 너무 영업을 하는 터라 봤습니다. 저도 영업 되게 많이 당했어요. 주위에서 막 아니 이 영화를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 이러고 음악은 들으면서 어떻게 영화를 안 볼 수 있냐고. 너 음악하는 사람 맞니? 이러면서 아니 미술하는 사람은 항상 피카소 같은 영화만 봐야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애덤 리바인을 평상시에 되게 좋아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존 카니의 캐스팅이 빛을 발한 순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죠. 아닌 줄 알았어요. 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영화 보면서 목소리가 마룬 아니야? 진짜. 네. 누가 들어도. 그래서 비슷한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애덤 리바인이 나오길래 잘한 것 같아요. 이 개봉 전부터 마룬5의 팬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확보한 거잖아요. 그쵸. 네. 사실 애덤이 아니었으면 글쎄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애덤이라서 로스트스타가 거의 명곡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말로 띵곡이라고 하죠. 다른 분은 상상하기 싫군요. 대체 불가 캐릭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 원제목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네. 영화 제목이 흥행에 큰 역할을 결정짓기도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네. 원래 이 영화가 토론토 국제영화제의 출품 당시에는 제목이 Can a Song Save Your Life? 라는 제목이었대요. 직역하자면 노래가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 있나요? 이런 뜻인데 확실히 제목을 바꾸고 나니까 어감이 딱 와닿는 게 있잖아요. 네. 다시 시작하다. 이 다시 시작하다라는 게 이 영화 속 핵심 인물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키이라 나이틀리는 바람난 남친 없이도 싱어송라이터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또 마크 러팔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세운 회사에서 퇴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이라 나이틀리를 만나서 결국에는 같이 음반을 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소원했던 딸과의 관계도 회복을 합니다. 전작과는 다르게 영화는 해피엔딩이고 원스에 비해서는 상업성도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에서 더욱 이제 그동안의 노하우로 쌓아왔던 연출력이 가장 빛을 발한 것 같죠? 존 카니 감독의 세 번째 음악 영화인 싱스트리트입니다. 아, 이건 진짜 개인적인 사담인데 너무 TMI스러워서 말을 하기가 왜요? 아니 이 팟캐스트가 좋은 점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그냥 막말 다 던져도? 아우, 다 편집해 주실 거죠? 아우 그럼요. 무편집으로 그냥 싹 다 내보내서. 아이고. 아, 근데 진짜 싱스트리트가 네. 한창 개봉했을 시기가 봄이었거든요. 창가 너머로 벚꽃이 막 흩날리는데 그거를 이렇게 턱을 괴고 멍하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남자친구랑 싱스트리트 보러 극장 가고 싶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스스로 너무 짠하게 느껴질 정도로. 결국 이런저런 핑계로 극장에서는 못 봤어요. 네. 마음속에만 좀 담아두고 있었던 영화였는데 어느 날 버스킹하는 프로그램에서 음악 네. 프로그램에서 네. 윤도현 씨가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싱스트리트 삽입곡인 To Find You를 부르는데 소름이 갑자기 확 끼치더라고요. 윤도현 씨 또 노래 엄청 잘하죠. 언니 그때 뭔가에 필이 딱 왔겠다. 아, 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윤도현 씨 어렸을 때부터 너무 팬이어가지고 좀 사심이 많이 들어갔죠. 약간 그런 소리를 좋아하나 봐요. 깔끔하면서도 좀. 제가 좀 락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 영화를 올해를 넘기지 말고 꼭 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하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연말쯤이 됐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영화 감성이랑 겨울이랑 잘 맞아 떨어져서 네. 보고 나서는 너무 좋았죠. 한동안 이 깊은 여운에 빠져서 잠겨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곡성 같은 해석하기 좀 난해한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지 않는 이상은 영화를 보기 전이나 보고 난 후에는 영화평들을 잘 검색을 해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싱스트리트는 보고 나서 너무 이게 심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초록색 검색 엔진을 막 검색하고 있는 저를 발견해서 저를 막 결말.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참을 하고 싶어서 동참. 그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탈 때 같이 타야 돼요. 버스를. 아, 그게 영화에서도 이게 버스는. 해당되는 말이구나. 그렇죠. 네. 호평이 많긴 하지만 존 카니 감독의 전작들에 비해서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청춘 성장물에 자신의 기존 영화 내용을 얹어서 짜집기한 분위기 아니냐는 평도 좀 보이거든요. 자기 카피가 조금씩 나오나 보네요. 아무래도.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는 하는데 아까 플레이가 존 카니가 작품 속에 자신의 내면을 좀 투영시키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자신의 전작들을 본 관객들의 기본적인 기대치가 있을 것이라는 거를 감독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들을 가뿐히 무시해버리고 직접 오디션을 봤다고 해요. 어허. 그렇게 신인들로만 구성을 해서 영화를 찍었다는 것에서 전 오히려 원스나 비긴 어게인 때보다 더욱 존 카니의 자신감과 자신의 신념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카니가 굉장히 뚝심이 있네요. 네, 이 영화에서는 어떤 곡이 언니의 마음을 가장 울렸나요? 처음에는 To Find You로 영화를 꼭 봐야지 하고 시작을 했다가 오히려 영화를 보고 나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인 코너가 여자친구 마티나를 배에 태워요. 배를 태워서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요. 그 직접 운전을 해서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게 마지막 장면인데 그 배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계속 비춰지다가 안개가 껴있는데 안개 속에서 이제 배가 안 보일 때쯤에 갑자기 엔딩 크레딧이 딱 올라오는데
그때 엔딩곡으로 드라이빙 라이크 유 스토리시 크게 울려요. 근데 그때 쓰나미가 확 몰아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To Find You랑 이 드라이빙 라이크 유 스토리시 코너가 다니는 학교에서 행사, 뭐 학예회라고 하죠. 네. 학예회 할 때 두 곡을 다 했어요. 두 곡을 다 선보였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딱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이 저는 더 쓰나미가 몰려오더라고요.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이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한 정말. 120분 정도 되는 그 스토리를 관객들이 다 보면서 이제 감정을 쌓아오잖아요. 천천히.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서 딱 올라갈 때 이제 폭발. 그랬던 적이 많아요. 진짜 빵. 정말 그랬던 적이 많았어요. 정말. 엔딩 크레딧 때. 네, 맞아요. 그러고 보면 존 카니의 음악 영화 속에는 공통점들이 몇 가지 있네요. 첫 번째는 남주와 여주와의 케미. 두 번째는 요즘 말로 아까 얘기했던 띵곡. 네, 띵곡이죠. 네. 개인적으로 플레이한테도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사실 전 음악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맞아. 위플래시나 라라랜드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미간에 인상을 항상 찌푸리고 찌푸리면서 인내 천재. 나도 모르게 막 찌푸리고 이렇게 영화를 봤었거든요.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런데 존 카니 작품들은 감독만의 철학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연출적인 문제든 음악적인 표현이든 관객들을 홀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네. 그것들을 이제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것을 앙상블이라고 하잖아요. 배우 간의 앙상블, 그리고 영화 스토리와 음악 간의 앙상블이 또 한데 합쳐져서 다 같이 어우러지는 케미가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찾아볼 수가 없고 안 들어볼 수가 없지.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이런 매력들이 있으면 저도 봐요. 그런데 특정 장르가 너무 도드라지거나 혹은 이야기가 산으로 간다거나 하면은 정말 보다가 중간에 일어나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 저 너무 그랬었던 몇 편의 영화가 있어서 공감이 가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영화는 뭐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꼽았지만 방금 지유 언니도 그렇고 저도 영 취향이 아닌 저스틴 허위츠의 신화라고 불리우는 라라랜드입니다. 위플래시와 더불어서 두 영화 다 데미안 셔젤 감독 작품이고요. 이 두 사람 인연이 참 특이하죠? 네. 둘 다 하버드 출신이자 절친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헐리우드도 학연이 마찬가지구나. 우리나라에 사면이라고 있잖아요. 네. 혈연, 지연, 학연. 이 헬조선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생판 모르는 남을 갖다 쓰기보단 그래도 그렇죠.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뭐 몇 년 동안 좀 동고동락했던 친구를 그렇게 지들끼리 다 헤쳐먹으려고. 근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면 어하고 알아차리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결과물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쿵 하면 박 떨어지는 소리구나 하고 알아들을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 저스틴 허위츠는 집안까지 다 갖췄어요. 엄마는 발레리나, 아빠는 작가고요. 작가고 있네. 네. 누나는 바이올린을 전공했고 그 사이에서 아들 저스틴은 하버드 클래식 음악을 이제 전공을 합니다. 본인이 말하길 자신에게 재즈란 오스카 피터슨이 전부였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 마침 자타공인 재즈 덕후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데미안 셔젤인데요. 어떻게 보면 데미안 셔젤이 저스틴 허위츠에게 재즈의 세계를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겠습니다. 진짜 만났네요. 네. 이 두 사람이 처음 같이 했던 작품이 2009년에 개봉한 가이 앤 메들린 온 어 파크 벤치인데요. 이 영화 역시 재즈 뮤지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만 해도 두 사람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죠. 게다가 두 번째 영화인 위플래시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요소가 조금은 들어있잖아요. 네.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제가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클래식 전공은 아니고요. 실용음악과 출신인데 사실 저희 쪽 바닥에서는 교수의 갑질이라든지 뭐 횡포 이런 게 클래식보다는 조금 덜하죠. 네?
아닌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너무 많은 거를 말해버리면 이제 플레이 씨의 목숨이 이제 그만 좀 죽어줘야겠어 이러고 누가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막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미안 셔젤의 음악 영화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선 저는 재즈를 싫어하고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싫어해요. 그렇군요. 네,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아무리 봐도 명백한 단 한 가지예요. 아, 그게 뭔데요? 못해요. 제가 재즈를 못합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용음악과 입시를 할 당시만 해도 언제야? 벌써 한 10년 전? 그때만 해도 학교에 가려면 이 재즈라는 장르를 반강제로 공부를 해야 했어요. 지금도 일부 실용음악가들은 입학을 하면 재즈를 꽤 하드하게 가르치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뭐든지 제가 좋아해야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나이 먹도록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기 싫어. 너무 공감이 갑니다. 네.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인지 정말로 라라랜드를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나마 위플래시가 조금 나았던 게 이 드럼 연주를 하는 플레이어의 뭔가 피땀 어린 육체성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위플래시? 그렇군요. 네. 저는 리플래시 하니까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남자 주인공이 가야 돼요. 그 공연을 하러. 근데 사고가 나잖아요. 네. 사고가 나고 막 교통사고 나서 막 피떡칠해 있는데 네. 그 정신에 또 기어서 일어나서 가잖아요. 어떻게든 가려고. 네. 말하고 싶지 않네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끔찍해요. 네. 너무 폭력적이야, 영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그래야만 했는가. 근데 조금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절실했을 거야. 그렇죠. 그 남자 주인공한테는. 네. 스승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스승 입장에서는 얘를 정말 불려서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 음악을 내 목숨같이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입시곡 되게 하드하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하얗게 불태웠었죠. 리플래시가 참 하드하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재즈랑 하드가 좀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가장 큰 의문이에요. 제 머릿속에 재즈라는 장르는 정말 스무스하다. 재즈 이꼴 스무스 이게 있기 때문에 하드가 잘 매치가 안 돼요. 영화를 봤을 때는 하드랑 어울리나 했는데 재즈라는 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무릎을 탁 치게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라라랜드는 좀 색감은 예뻤던 것 같아요. 인정. 자, 이제 오늘 준비해온 리스트에서 마지막 영화만은 남겨두고 있어요. 네. 사실 오늘 방송은 이 영화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펑펑 울면서 함께 봤던 영화였죠. 스타 이즈 본. 우리 그때 밥 먹으면서 은근히 레이디 가가 깠잖아요. 레이디 가가가 아니죠. 네, 엘리죠. 네. 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가 여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아니에요. 네. 이게 연기력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표현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엘리가 진심으로 잭을 사랑했던가 하고 색안경을 한번 끼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곱씹자 했죠. 우리가 이 잭슨한테 너무 반했어요. 그게 문제야. 네, 그래서 그래. 저는 그때 언니랑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얼마 전에 한 번 더 봤어요. 그랬군요. 네. 영화는 N차를 찍어야 제맛이거든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진짜. 처음 볼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정말 감상을 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저만의 분석이라든지 생각을 좀 하면서 보는 편인데 이 영화 초반부에 엄청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잭슨이 엘리에게 운전기사를 보내서 자신의 공연에 초대하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결국에는 그 차를 타고 공연장으로 향하죠. 이 씬을 잘 보시면요. 과속 방지턱을 넘어서 언덕을 오르면서 그 다음 컷으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밝은 빛을 보여주는 컷이 아주 잠깐 나와요. 그리고는
엘리가 공연장에 도착해서 짐을 들고 오는 스태프들 사이를 거의 부딪힐 듯이 휙휙 피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마침내는 스테이지에 도착을 하거든요. 저는 이 플롯이 영화 속 엘리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스타인 잭슨을 만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 즉 장애물이죠.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스타로 탄생하게 되는 이 영화의 핵심이자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스타의 죽음이 아니라 스타의 탄생인 거죠. 아, 듣고 보니 참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요. 이 영화는 3번이나 리메이크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20년 주기로 리메이크가 됐는데 전작들이 모두 다 흥행했어요. 스타의 탄생과 몰락, 그리고 사랑. 소재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 원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는 이전에 나왔던 스타 탄생들을 본 적 있어요? 그 1976년에 개봉했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주연의 스타 탄생은 봤습니다. 아, 그 이전 작품들은 제가 보진 못했지만 배우들이 당대 최고의 스타였다는 것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 맞아. 우리는 주디 갈란드가 활동하던 그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놀라기도 했어요. 처음에 이 영화가 다시 한번 리메이크 된다고 들었을 때 제 기억 속의 두 주인공은 1976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 유튜브도 나오고 아이폰도 나오니까 이게 시대적 배경을 현실로 잘 옮겨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몰락해가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도 전작들에 비해서 가장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저는 늘 엘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다시 또 방황하게 되는 잭슨의 모습이 참 슬프면서도 좋았거든요. 나는 브래들리 쿠퍼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극중 잭슨이라는 캐릭터는 처음부터 위태로움을 연기하고 있죠. 공연이 끝나고 차에 오르자마자 술을 마셔요. 그리고는 취한 상태로 바에 들어가서 엘리를 만납니다. 항상 취해 있죠. 그것이 술이든 음악이든 혹은 엘리라는 사람에게 취하던. 그리고 엘리 역시 잭이 취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이 깨면 나를 찾지 않을 것 같은 일종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설에서 나오면 집으로 돌아올 것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도 아마 불안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불안감 때문이 맞는 거죠? 아니 저는 왜 자꾸 엘리의 마음에 의심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를 현실 연애에 빙의하자면 둘 중에 사실 한 사람은 탁 잡아당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진짜 생각할수록 고구마네요. 가슴에 턱 걸린 듯이 고구마가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엘리라는 캐릭터는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외모 콤플렉스가 있기도 하고 처음에 잭슨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작곡도 하냐고. 근데 곡은 쓰는데 내가 직접 부르지는 않아요 라고 하잖아요. 애초부터 잭은 이미 스타였고 두 사람 사이에 신분 차이라든지 그 어떤 갭을 엘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저는 잭슨의 자살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좀 가요. 그 나약한 사람이 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자살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네, 극 중에서. 그렇죠. 네. 플레이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납득이 가는 부분이네요. 어찌됐든 두 사람 다 안쓰러워요. 네. 그 대사 혹시 기억나요, 언니?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불러놓고 왜 하면 그러잖아요.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저는 실제로 그 대사랑 비슷한 말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제게 마음이 더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더 슬펐던 것 같기도 하고 온전히 브래들리 쿠퍼 때문에 슬펐던 영화예요. 네. 이 대사가 내 편의 스타 탄생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사래요. 거의 시그니처 같은. 잭슨의 시점을 이전보다 깊이 파고든다는 점에서 이번 작품은 전작들이랑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음악도 앞서 얘기했던 음악 영화들과는 음악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올 라이브입니다. 네, OST를 미리 녹음하고 립싱크로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촬영 당시 현장에서 바로 부르죠. 단순히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전달로만 음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물들이 가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주 100% 활용을 시킨 거죠. 브래들리 쿠퍼가 이렇게 연출을 잘하다니, 연기뿐만이 아니라니, 진부한 소재를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냈을까요?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도 그렇고 브래들리 쿠퍼도 그렇고 참 세상이 불공평하네요. 얼굴이면 얼굴, 연기면 연기, 아유, 뭐 다 가졌어. 노래도 잘하고. 네. 저는 그 곡이 되게 좋았어요. 맨 마지막에 레이디 가가가 노래하다가 브래들리 쿠퍼가 노래하는 걸 잠깐 보여주잖아요. 피아노로, 네. 피아노 반주를 해주면서. 맞아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슬펐잖아요. 네. 아, 그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가슴 아팠죠. 저는 지난번 카드 뉴스에서도 소개했던 Always Remember Us This Way라는 그 곡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분명 이 곡의 가사는 영화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스타 탄생의 스토리를 모르고 스타이즈본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남자 주인공이 죽는다는 건 이미 이 곡에서도 너무나도 스포일러인 거죠. 그런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한국인이 사랑한 음악 영화에 대해서 음악 제작의 비하인드부터 영화적인 해설까지 덧붙여 봤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트위터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비틀즈의 전기 영화가 나온다면 그 영화의 제목은 헤이 주드가 될 것이다라는. 아, 우리나라에서도 헐리우드 못지않은 아주 멋진 음악 영화와 뮤지션을 소재로 한 전기 영화가 탄생하길 바랍니다. 네, 2주 뒤엔 어떤 에피소드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는 가족입니다. 뉴먼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지금까지 영화 음악 소개해준 여자 지우와 플레이였고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어요.